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탐스러운 세계지리의 진짜고미 지둥입니다. 자, 오늘은 16강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대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세계 대지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화산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6강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바로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계 대지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부터 시작했었죠. 자, 지형 형성 작용은 지형을 형성하는 다양한 작용들을 얘기합니다. 크게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내적 작용은 다시 조류운동, 조산운동,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류운동은 융기와 침강, 그리고 조산운동은 습곡과 단층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적 작용은 커다란 대륙적인 규모의 대지형을 형성하고요. 기복을 만드는 지형 형성 작용입니다. 자, 반면 외적 작용은요.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대기와 해양이 순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침식, 운반,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작은 규모의 소지형을 만드는 작용이고요. 내적 작용이 만든 기복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지표면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내적 작용이 일어나는 지역들, 그리고 조산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조산대라고 얘기했는데요. 환태평양 조산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판의 경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화산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조금씩 더 복습해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 대지형 알아봤습니다. 안정지계, 고기 조산대, 그리고 신기 조산대 알아봤었죠. 언제 조산운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분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하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이 네 가지 집중적으로 학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16번째 끌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방문해 봤던 소개해드렸던 나라이기도 한데요. 다시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곳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자, 이곳은 제가 아껴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모로코에서 지난번에 셰프 샤오엔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 블루, 마치 스머프의 마을 같은 곳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모로코의 페스 혹은 페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페스는요,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특히 페스의 옛 시가지는 중세 이슬람교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1200년 전 이슬람 왕조 시대의 정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페스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유적들과 미로로 이어지는 골목, 세계 최대 규모의 전통 산업인 가죽 공장 등과 같이 구석구석이 흥미로운 요술 램프 같은 곳입니다. 먼저 페스에 있는 카라위인 모스크는 무려 22,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대한 모스크입니다. 카라위인 모스크에 있는 카라위인 마드라사는 857년에 설립된 이슬람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페스의 옛 시가지는 무려 9,000여 개의 골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골목 도시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외적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복잡한 미로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스의 미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은 어찌나 좁은지 마주보는 집의 대문을 반드시 엇갈리게 배치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당나귀가 짐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페스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이 사진은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페스의 가죽 공장입니다. 수천 년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죽을 손질하여 염숙하는 가죽 공장은 페스 최고의 명물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로 꼽히는 페스의 가죽은 말렘이라고 불리는 장인의 손에 의존해 털을 벗기는 일에서 무드질과 염색까지 중세시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둘기 똥이나 소의 오줌, 재와 같은 천연 염료를 연색 재료로 쓰는 만큼 이곳의 냄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독하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가죽 공장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를 뽑아냅니다. 자, 여기까지 모로코 페스라는 도시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스라고도 하고요. 페즈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에 이 사진이 인도의 어떤 풍경을 나타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페스의 가죽 공장이더라고요. 염색을 하는 곳인데요. 와, 냄새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이제 바카입으로 이제 코를 막고 일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색깔의 이
이 염색 물들이 담겨있는 이러한 공장들, 하나의 원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이 패스의 구시가지와 이 염색 공장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멋진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비위가 약한 편이라 냄새는 좀 약한 편인데요. 이 비위가 약한 저도 엄청나게 강한 악취를 참고서라도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모로코의 페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일반적으로 잘 방문하게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게 된다면 북부 아프리카의 이 모로코, 특히 페스라는 곳,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셰프샤우엔, 이 두 곳은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모로코의 페스라는 곳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6강 내용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대지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화산 활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화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화산 활동은 어떤 자연 재해와 비슷한 곳에서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굉장히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진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간단하게 지진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지진, 뭐 어렵지 않게 얘기한다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지진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주로 판의 경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이 뻥 또는 뻥 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진은 수많은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지진의 피해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1차 피해는 건물 및 교량, 다리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화재가 발생하고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유출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쓰나미로 인해서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에 바로 지진해일, 쓰나미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 일단 그림 통해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쓰나미입니다. 자, 먼저 해저 지진이 발생한대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바닷물이 위아래로 일렁거리면서 해일, 커다란 해일, 거대한 파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밀린 바닷물이 진동을 하면서 점점 진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속 500에서 700km, 우와, 엄청나게 빠르죠? 빠르게 확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육지로 들어오기 전에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여기 있던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쓸려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웅 하면서 쓸려 나갔다가 다시 공 하면서 육지 쪽으로 해안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흐르게 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덮치게 되면 이와 같이 뭐 차든 도로든 뭐 전봇대든 다 쓸어버리게 되고요. 이와 같이 도시 전체를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진에 의한 피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지진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화산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화산 활동의 특성 중에 화산의 분포입니다. 과연 화산 활동은 어디에서 잘 일어나느냐? 화산은 어디에서 잘 폭발하지? 화산의 분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은 판의 경계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그랬죠. 화산도 판의 경계 지역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판의 경계를 복습해 나가면서 어떤 곳에서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마그마가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또다시 마그마가 분출하면 다시 판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판이, 지각판이 만들어지면서 판이 갈라지는 경계, 우린 여기를 해령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계속해서 불출하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판이 갈라지는 해령,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대륙판이 있고요. 여기에 해양판이 있습니다. 해양판이 다가오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누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고요. 깊은 도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다에 만들어진 이러한 도랑을 해구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만들어진 도랑. 자,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계속해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과 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겠죠? 후후 그러면서 판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발생하고 여기에 발생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으로 뻥 하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구,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해구 지역도 역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해구가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해구가 대륙판의 앞쪽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해양판이 다가오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그마가 발생하고 뻥 하고 터집니다. 이번에는 대륙 쪽이 아니라 바다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마그마가 점점 굳으면 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가 대륙이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해양판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구를 따라서 마치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섬이 열을 지어서 발달한다. 섬이 부채꼴과 같은 형상으로 열을 지어서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곳을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부채꼴 형상으로 섬이 줄을 지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이승엽 선수가 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요. 이승엽 선수가 막 홈런 때리면요. 신문기사에 이런 헤드라인이 붙습니다. 일본 열도가 광분했다. 또는 뭐 K-팝 스타, 유명한 K-팝 스타가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열도, 일본이 바로 대표적인 호상 열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고요. 여기가 이제 해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섬들 줄지어서 늘어서 있는 거 보이시죠? 알류산 열도. 그리고 다시 섬들이 쭈쭈쭈쭈쭈쭈 쿠릴 열도, 일본 열도. 이와 같이 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얘네들이 바로 호상 열도라고 불리는 섬의 집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의 경계 지역에 이러한 호상 열도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상 열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에서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섬들이 부채꼴처럼 열을 지어서 늘어서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이렇게 지각이 있습니다. 얘를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힘이 가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얘가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단층 활동에 의해서 낮아진 부분을 지구라고 하고요. 지구가 길게 늘어서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지구대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지구대도 역시 판이 갈라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판이 갈라지면서 판과 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지각과 지각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역시 지각의 약한 부분으로 뻥 하고 화산이 분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마그마가 굳어서 산을 만들게 되면 얘도 역시 화산이 되는데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발달한 대표적인 화산이 바로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 거리를 헤매이는 하이에나인가요? 걔가 바로 킬리만자로 표범인가요? 걔가 바로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거죠.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만들어지는 화산입니다. 판이 갈라지는 경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곳, 해령, 그리고 해구, 그리고 지구대는 판의 경계 지역입니다. 판이 갈라지거나 또는 두 판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곳입니다. 바로 열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자, 여기 해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지각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각판 내부에 열점, 히트 스팟이라는 곳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고정된 지점에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지점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동하지 않고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판의 경계에 발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의 내부에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령이 있고 계속해서 판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열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마그마가 분출해서 지각판이 이동했겠죠? 열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섬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여기에서 해령에서 마그마가 활활활 지각판이 만들어지고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고정되어 있네요. 또다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활활활 또다시 섬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해령에서 활활활 지각판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양쪽으로 벌어지면 얘네들이 이동하고요. 다시 활활활 또다시 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판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열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판에 계속해서 새로운 섬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A, B,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섬은 A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섬은 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열점은 판의 경계에 발달하기도 하지만 판의 내부에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의 내부에 열점이 발달한 경우에는 판의 내부에 이러한 화산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양판에 열점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섬,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 하와이는 수많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열점이에요. 하와이 섬부터 먼 곳까지 섬들이 이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섬들의 나이를 살펴봤더니 얘는요, 5,900만 년. 오, 엄청나게 옛날에 만들어진 섬이고요. 얘는요, 500만 년. 그 다음에 얘는 0.1백만 년이니까 얼마죠? 10만 년 정도밖에 안 된 섬이에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섬의 나이가 많아지죠. 아, 여기에 열점이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섬들이 판이 이동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아, 열점. 다시 얘기해서 고정된 지점에서 계속해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렇게 길다란 섬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열점은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판의 내부에서도 열점이 발달하면 판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만 판의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열점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화산에 대해서 배우는 마당에 겸사겸사 화산 지형 하나 알아보고 갈게요. 자, 먼저 이 지형은요, 세계 여러 곳에 발달해 있는 지형인데요. 일반적으로 마그마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성 성분과 분출하는 온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자, 산이 있고요. 산과 산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계곡이 발달해 있습니다. 점성이 굉장히 작은, 다시 얘기해서 끈적끈적하지 않은 마그마는 멀리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골짜기에 이러한 점성이 작은 마그마가 분출할 경우에는 마그마가 골짜기를 메꾸면서 흐르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이 위로 또다시 마그마가 흐르고 또다시 굳어버리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골짜기가 굳은 마그마에 의해서 가득 메꿔지게 되겠죠. 마치 무대와 같이 평평한 지형이 발달하는데요. 이러한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산 활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암대지라고 하는 화산 지형이 발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따로 화산 지형은 다루지 않는데요. 용암대지는 여러 가지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용암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에 있는 데칸 고원이라는 곳입니다. 용암대지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살펴봤던 지진 그리고 화산의 분포를 하나의 지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진과 화산의 분포입니다. 자, 한눈에 보기에도 지진과 화산의 분포는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화산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판의 경계 지역이죠. 환태평양 조산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역시 여기도 판의 경계 지역입니다. 아, 지진과 화산은 주로 판의 경계 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구나.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가 바로 태평양을 고리처럼 둘러서 발달한 이 조산대가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수많은 화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전 세계 화산의 60% 가까이가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불의 고리라고 불릴 만큼 많은 화산이 발달해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또 여기인데요. 여기. 자,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화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화산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진 활동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인데요. 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날까요? 지각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 무려 높이가 약 8,800m입니다. 너무 높은 산이
지각,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두껍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맥이 발달해 있는 이 지역은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진과 화산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화산 활동에 의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인간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어떤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화산이에요. 그리고 화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이따 알아볼 건데요. 화산 주변에는 화산재해에 의해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농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펑펑펑펑, 펑펑펑펑. 자, 일단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할까요? 마그마가 나오면서 마그마가 지표면을 타고 흘러내리겠죠. 자,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가고요. 차갑게 식으면서 점차 굳어가고 있는 이러한 마그마를 우리는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용암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용암의 흐름을 우리는 용암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용암류는요,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했다. 용암류가 흘러내려올 것 같아. 저기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있네. 도망가자 라고 해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속력이 느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집을 집체 들고 갈 수는 없고 농작물 다 뽑아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 구조물이나 농경지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암류는 속력이 느리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암류라고 하고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용암류가 흐르기도 하지만 조그마한 암석 그리고 큰 암석들, 다양한 암석들이 같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암석들을 우리는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화산에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화산 쇠설물들이 고온의 증기와 같이 싹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산 쇠설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얘를 화쇄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화쇄류는 속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돌덩이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집이나 농경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력도 빠르고 다양한 돌덩이가 섞여 내려오고요. 이 증기 엄청나게 뜨겁겠죠. 농작물 다 말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용암류와 화쇄류까지 살펴봤고요. 자, 사진 보죠. 자, 왼쪽은요, 용암류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흘러가는 용암류에 의해서 집이 불타고 있죠.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용암류를 만나게 되면 집 자체, 그리고 이 식물들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오호, 지금 막 타고 있는 거 보이시는가요? 이 사진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용감하죠. 이 용암 옆에 가면 엄청나게 뜨겁대요. 그 뜨거움을 견디고 멋진 사진을 찍고자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용암류가 흐르면서 집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은 화쇄류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작은 암석들이 섞여 있죠. 얘네들이 바로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고요. 화산에서 아래로 쓸려 내려온 거죠. 사람들 우산 쓰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왜 우산 썼을까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 이따 하겠지만 화산재해가 막 날리거든요. 얘를 막기 위해서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류와 화산 쇠설류, 화쇄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자연재해 알아보죠. 자, 다시 마그마가 화산 활동이 뻥뻥뻥뻥 일어납니다. 자, 용암류도 발생하고 화쇄류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물질들이 같이 분출하고 나면 이 화산 경사면에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작은 애들이 여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뭐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경사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면요, 이런 화산재들이 물과 섞이면서 굉장히 질퍽한 상태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운동장에 비 오면 그냥 질퍽질퍽해지죠? 그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산재들이 굉장히 질퍽해졌네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죽이 흘러내리듯이 쫙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진흙탕과 같이 굉장히 질퍽질퍽한 상태로 흘러내린다라고 해서 얘를 화산이류라고 부릅니다. 역시 속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완전히 화산재에 뒤덮여 버리겠죠. 자, 화산이류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자연재해 보죠. 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용암류도 발생하고요. 화쇄류도 발생하고 화산이류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 뭐가 나오죠? 화산가스도 나오고요. 방금 얘기했던 화산재도 나오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렇게 화산가스 그리고 화산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가스는요, 기체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들은요, 굉장히 입자가 작은 애들이에요. 먼지도 여기 화산재에 포함이 되는데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땅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둥둥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위에서 하늘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먼저 태양이 태양열을 내리쬐고자 해도 얘네가 태양열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표면은 태양열을 받지 못하니까 기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농사를 지었다면 얘네들도 일조량을 풍부하게 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일조를 차단시켜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요. 기온의 하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어요. 자, 우리는 차나 기차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네요. 비행기가 후 오다가 앞이 안 보여!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있으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하고요. 또는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자, 이 화산가스는요, 굉장히 유독성 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산가스로 뒤덮여 있는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면 화산가스에 포함되어 있던 이 유독성 물질들이 비와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에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죠?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역시 사진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화산 이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지만 뭐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죠. 물론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화산 이류에 의한 피해가 나타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각 나라의 공항에서 폐쇄가 됐느냐, 일부 운항했느냐, 정상 운항했느냐, 또는 정상 운항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피해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여기서 일어났는데 피해 지역은 엄청나게 넓게 나타나고 있죠. 자, 화산 가스 그리고 화산재는요, 하늘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유럽 지역은 1년 내내 서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이러한 편서풍이라고 하는 탁월풍에 의해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이동하면서 동쪽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화산은 아이슬란드에서 폭발했지만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항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럽에 위치한 거의 모든 공항들이 전면 폐쇄되었던 것이죠. 화산가스와 화산재는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백두산에서 나왔던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미국까지 날아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암이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까지 흘러가진 않겠죠.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가장 피해 범위가 넓은, 특히 탁월풍의 방향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진 몇 개 더 보죠. 자, 왼쪽은 차예요. 차인데 먼지로 뒤덮여 있죠. 이 먼지가 바로 화산재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하늘에 둥둥 떠 있다가 아래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화산재에 완전히 뒤덮이게 됐죠. 그리고 이런 화산재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많이 보셨죠? 바로 폼페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라는 이 고대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자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에 뒤덮여 버리게 되었고, 화산재에 뒤덮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폼페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화석들을 보면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나 어떤 일상적으로 책을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화산 활동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고 있다고 별일 없겠지 막 책 읽고 있다가 갑자기 얘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자, 여태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마그마가 쭉 올라오면서 뻥 하고 터져 나가게 됩니다. 자, 먼저 용암류 발생한다 그랬죠.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속력이 굉장히 느린
자연재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화쇄류, 엄청난 증기와 함께 다양한 화산 해설물들이 아래로 씻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산 이류는 산 사면에 쌓여있던 화산재 등이 빗물과 함께 아래로 쓸려 내려오는 현상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화산재와 가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타걸풍의 방향에 따라서 화산재와 가스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화산가스는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 산성비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와, 이렇게 다양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 한번 보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화산활동 피해 대책은 딱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마그마가 막 지각판 경계에서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손으로 막고 막 자동차 막 들이부어서 막고 이럴 수는 없겠죠. 야, 폭발하면 안 돼. 평상시에 야, 너 폭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예측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를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고요.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언제 일어날 거야? 일어났을 때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그리고 대피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암류와 화쇄류 등에 대비한 사방댐을 건설할 수도 있는데요. 사방댐은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 용암류나 화쇄류가 흘러내려올 때 이 지역에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걔를 턱 막아버리는 이러한 시설물을 사방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산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대책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요, 화산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주변에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산활동이 한번 일어나면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화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화산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지 않죠. 화산이 무섭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가느냐? 화산지대 주민 생활 살펴보죠. 자, 먼저 농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필리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주변에서 과수원 지대가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화산 지대에 발달하는 화산 제토양은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나트륨, 인, 칼륨 등과 같이 수많은 유기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 얘가 분출하고 나면 그 지역을 다 덮어버리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이 다양한 유기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주민생활들은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왼쪽은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모습인데요. 이 온천이 고온의 수증기와 함께 간헐적으로 가끔씩 솟아오르는 현상을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오른쪽은 온천입니다. 이 노곤한 뜨끈한 물에 몸을 딱 담그면 노곤하죠. 역시 화산지대에 발달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화구를 관찰하는 것도 역시 대표적인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뜨거운 증기가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요, 그 빠까야 화산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과테말라에 있는 화산이에요. 이곳은요, 이 마그마 트레킹이라고 해서 용암이 직접 흘러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간 용암에다가 막 그 마시멜로 구워 먹기도 하고 막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1초만 담궈둬도 막 다 타버려요. 그런데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죠. 뭐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솔깃하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흐르는 곳에 가면 막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요. 이 정도 거리만 돼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하지만 엄청나게 신기하죠. 특히나 밤에 가면은 이 마그마가 붉은색으로 빛을 내면서 엄청나게 멋진 장관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과테말라의 관광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화산지대에서는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업과 지열 발전이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자, 왼쪽은요, 이 추키카마타라고 해서 칠레라는 곳의 구리 광산이에요. 이 화산지대는요, 다양한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칠레는요, 이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유황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광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은 땅의 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이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 위치하는 뜨거운 마그마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땅의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들이 지열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 많이 해요. 우리 에너지 자원할 때 다시 학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뒤에 내용 학습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화산지대 주민생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화산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화산의 분포 살펴봤죠. 어디에서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냐? 대표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판의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어요. 열점이 위치하는 곳,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살펴봤습니다. 화산 이류, 용암류, 화쇄류, 그리고 화산 가스와 화산 재해에 의해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달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화산지대의 주민생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세계 대지형 두 번째 화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교재 75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8번입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일단 기억부터 리을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화산 활동이 시작되면 용암류, 화쇄류, 화산쇄설물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산 이류, 화산재 등이 지표로 분출된대요. 먼저 용암류는 비교적 이동 속도가 느리대요. 그래서 용암류가 흘러내려오네? 도망가자! 이럴 수 있다 그랬죠. 농경지와 인공구조물 등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대요. 자, 먼저 기억 보죠. 용암류는 화산 분출물 중 확산 범위가 가장 넓대요. 아닙니다. 확산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화산재와 화산가스라 그랬죠.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용암류 막 그 대륙 넘어 막 유럽에서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용암류가 유럽까지 흘러내리진 않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자, 다음 니은 여기 읽어볼게요. 자, 니은 화쇄류는 시간당 최대 700km로 이동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죠. 단시간 내에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한대요. 자, 니은 고온의 화산탄, 화산재 등과 증기의 혼합물이래요. 그래서 화산쇄설물이 고온의 증기와 같이 확 흘러내린다 그랬죠? 이유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디귿 보죠. 자, 화산 이류는 화산재와 물이 뒤섞여서 이동하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초래한대요. 보기 봅시다. 화산 이류는 이동 속도가 느리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를 주는데요. 화산 이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다 그랬죠. 질퍽질퍽한 진흙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촥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옳지 않고요. 자, 리을 보죠. 화산재는 대기권으로 상승하면서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을 어렵게 한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리을 보죠. 자, 리을은 적도 부근에서 타걸풍의 영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대의대수단 할 때 타걸풍 살펴봤었죠? 그거랑 연관지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죠. 자, 여기 적도가 위치해 있고요. 자, 적도와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남이죠. 1년 내내 어떤 바람이 부냐면 북반구에서는 북동쪽에서 북동무역풍이 불어오고요.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옵니다. 1년 내내 부는 타걸풍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위치한 화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뽕!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하늘에 뒤덮이겠죠. 1년 내내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분대요. 그러면 이러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적도 부근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타걸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화산재와 가스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보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 화산재는 적도 부근에서 타걸풍의 영향으로 방금 살펴봤던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동에서 서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교재 75페이지에 기본 문제 9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밑줄 친 땡땡 화산이 위치하는 지역을 지도에 A부터 E에서 골라보래요. 자, 읽어봅시다. 땡땡 화산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엄청 자주 분출하는 거죠. 이 정도면. 주변 가옥과 농장을 위협한대요. 그러나 화산 분출로 쌓인 화산재는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들어준대요. 많은 유기물이 들어있다 그랬죠.
만들어주기 때문에 땡땡 화산 인근의 과수원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포도와 오렌지를 재배한대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 지역의 기후 그래프까지 줬습니다. 자, 기후 그래프 살펴보죠. 오랜만이네요. 자, 일단 이 지역이 어떤 기후인지 보기 위해서 최한월 평균 기온 살펴봐야겠죠. 최한월 대략 1월이 될 거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는 안 되지만 영하 3도는 넘습니다. 아하, 얘는 온대 기후 지역이구나. C. 자, 강수 분포 살펴봐야겠죠. 언제 비가 안 오나 봤더니 여름철에 비가 안 오는구나. 자, 온대 기후이면서 여름철이 건조한 CS. 썸머 드라이. 지중해성 기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힌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판의 경계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CS,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지도 볼게요. 자, 일단 먼저 판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부터 지워볼게요. 자, 일단 A부터 볼까요? A, 아이슬란드 판의 경계인가요? 네, 판의 경계입니다. B, 이탈리아 부근 역시 판의 경계입니다. 시칠리아 섬이네요. 자, 다음 C 어딨죠? C, 여기 캐나다의 서쪽 해안,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겠죠? 역시 판의 경계,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다음 D, 오셀리아는 대부분 안정 육계에 속합니다. D는 아니겠죠? 자, 다음 E, 역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합니다. D 하나만 지워졌네요. 자, 다음 CS,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살펴봐야겠죠? 지중해성 기후가 아닌 지역들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이슬란드,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지우고요. B, 시칠리아 섬, 지중해성 기후. 다음에 C, 캐나다의 서쪽 해안, 역시 서한해양성 기후고요. 다음 칠레의 중부 지역,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어떡하지? B와 이 두 개가 남았네요. 큰일 났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B와 E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둘 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는 북반구, 얘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자, 돌아갑시다. 자, 기후 그래프 볼게요. 이 지역은 북반구인가요? 남반구인가요? 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반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가장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언제인지 보는 것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6월에서 8월 부근이네요. 북반구에 위치하겠구나. 그러면 정답은 B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자, 어쨌든 많이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형과 기후가 연관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기후도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이러한 문제들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복습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의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A부터 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일단 A부터 D 지역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A,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해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B는 일본 열도죠. 해구에 자리 잡고 있고요. 다음 C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D는 뉴질랜드, 역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A에서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지각판의 충돌로 인해 화산 분출이 잦대요. 자,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이 잦습니다. 하지만 지각판이 충돌하는 곳이 아니죠. 지각판이 갈라지는 경계입니다. 해령이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다음 니은 B. B는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해당한대요. 자, 1번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해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판이 갈라지는 경계가 아니라 두 개의 판이 충돌하는, 만나는 경계입니다. 자, 다음 D급 봅시다. 자, C에서는 화산과 온천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는데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니까 화산과 온천이 있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리을. D에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지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대요. 지열 발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라고 했죠. 리을 맞고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을 포함하고 있는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에 있는 심화 문제 2번입니다. 자, 지도는 인도네시아의 화산 분포도래요. 이를 보고 적절하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화산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수마트라 섬과 자와섬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대요. 자, 봤더니 수마트라 섬 화산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자와섬도 엄청나게 많은 화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판의 경계에 위치할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수마트라 섬의 주요 평야는 대부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대요. 평야는 평평한 땅을 얘기합니다. 남서쪽에 화산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평야는 주로 북동쪽에 발달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겠네요. 기억이 맞고요. 자, 다음 디귿 봅시다. 자, 디귿. 화산 활동으로 분출한 화산재는 주로 동에서 서로 확산될 것이래요. 자,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분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화산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리을 봅시다. 자, 지진 및 지진의 발생 빈도는 수마트라 섬보다 보르네오 섬에서 더 높을 것이래요. 자, 지진은 화산과 마찬가지로 역시 판의 경계에서 잘 나타나는 자연재해예요. 자, 수마트라 섬은 많은 화산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르네오 섬에는 화산이 별로 없죠. 아,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구나. 따라서 지진도 수마트라 섬이 보르네오 섬보다 더 자주 나타나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리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아까 디귿 맞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을을 포함하고 있는 5번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77페이지에 있는 심화 문제 4번입니다. 자, 가나 국가를 지도에 A부터 C에서 고르라고 하네요. 자, 먼저 가볼게요. 이 나라는 신기조산대에 위치해 있대요. 오케이, 신기조산대. 자, 다음 신기조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 및 화산 활동이 활발하대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구리광산이 있대요. 아까 살펴봤던 나라입니다. 어딘가요? 칠레죠, 칠레. 신기조산대에 위치하는 칠레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는 땅속의 마그마에 의해 구리 성분이 농축되어 형성된 것이래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한류에 의해 형성된 이 사막이 있대요. 아타카마 사막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음 이 나라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는데요. 역시 판의 경계에 위치하는 나라이네요. 자, 이 나라의 땡땡 화산은 1991년 600여 년 만에 분출하여 900여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대요. 국민의 80% 이상이 크리스트교를 믿고요. 7월에서 8월에 열대 저기압이 통과한대요. 자, 우리 종교 아직 안 배웠지만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고 7월에서 8월에 열대 저기압이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름철이 7월에서 8월이라는 얘기죠.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필리핀이에요. 자,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A, B, C 중에 판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은 나라 B 지울 수 있겠죠? A와 C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A가 필리핀이고요. C가 칠레니까요. 가가 C, 그리고 나가 A.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화산활동과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문제 많이 풀어보았죠?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는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자, 오키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지역은 전 세계 화산이 60%가 집중되어 있대요.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 단시간 내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타걸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양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복습하신 후에 빈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천과 해안 지형이라는 주제로 하천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